네, 시청자 여러분, 썰전 라이브 시작합니다. 요즘 공수처가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 무더기로 통신 자료를 조회해서 사찰 논란이 있었죠. 김진욱 공수처장이 오늘 국회에 나왔는데 전화번호의 주인을 확인하는 거는 수사상 필요한 일이다. 검찰도 많이 하는데 왜 우리만 갖고 그러냐라고 했습니다. 사찰인지 적절한 수사였는지 짚어보도록 하고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말이 어제 오늘 매우 거칠어졌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방문 중이죠. 지지층 결집을 위한 건지 아니면 요즘 지지율이 떨어져서 그런 건지 원래 거칠어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은 민주당 이재명 선대위의 장경태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의 순천갑 당협위원장이죠. 천하람 변호사가 나와 있습니다. 네, 이성대 기자 뉴스설계에서는 어떤 뉴스 썰어볼 겁니까? 네, 지금 국민의힘 주변에서 다시 홍준표 의원이 뜨고 있다. 예. 왜 뜹니까? 네, 어제 전달해 드렸었죠. 그 후보 교체 여론들과 연관돼서 자, 그렇다면 홍준표 후보는 이라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히 이따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영끌 인터뷰요. 네, 체감 온도는 영하권으로 떨어졌지만 연말이라서 훈훈한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전북 전주에 있는 얼굴 없는 천사 관련된 얘기를 인터뷰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년째 신분을 숨기고 계속 선행을 해오신 분이죠? 맞아요. 대단하십니다. 예, 썰전 라이브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나선 토크 썰전 라이브 오늘 패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선대위의 청년본부장 맡고 있죠. 장경태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입니다. 천하람 변호사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 다 80년대생. 그렇죠. 80년대생. 3년생입니다. 83년생. 네. 80, 네, 그렇게 안 보이지만 6년생입니다. 86년생. 86년생 천하람 변호사. 두 분이 원래 잘 아시죠? 네, 뭐 오다 가다 방송에서도 많이 뵙고요. 또 워낙 천하람 변호사님이 합리적인 의견을 많이 내시기 때문에 정말 뭐 어찌되건 다행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합리적인 분들이 또 윤석열 선대위의 직책은 맡고 계지 않으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또 청년본부장 또 여명 서울시의원님도 아마 사퇴하셨던데 자꾸만 이렇게 다 벗어나려고 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칭찬과 공격을 동시에 하시니까 그러신데 숙달되셨어요. 너무 숙달되셨어요. 근데 저도 장경태 의원님 굉장히 또 평소에 좋아하고 또 제가 지금 순천 당협위원장 맡고 있는데 또 고향이 순천이시기도 하고요. 사실 우리 순천고. 네, 순천고 출신이시죠. 그 또 우리 정치가 사실 사람을 키워서 어떻게 보면 쓰는 그런 문화가 돼야 되는데 또 그중에 굉장히 훌륭한 모델 중에 한 분이죠. 네. 뒤에 뭐 욕이라기보다 비판 네. 좀 같이 안 섞나요? 안 섞어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MZ세대 우리 정치인분들과 같이 날선 토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강지영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의 문재인 정권 불법 사찰 국민신고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최근 공수처의 야당 정치인, 언론인들의 통신자료 조회에 제기한 사찰 의혹이 한층 더 수위가 높아진 거죠. 윤석열 후보와 배우자 김건희 씨까지 조회됐다고 하자 명백한 사찰이자 선거 개입이라는 주장입니다. 공수처를 두고 오죽하면 윤수처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야당 정치인 그리고 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사찰이라는 표현이 조금도 과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 생각은 좀 다릅니다. 공수처의 명백한 합법적 행위이고 윤 후보의 검찰총장 시절에도 수백만 건을 조회했다며 내로남불 사찰 주장이라는 겁니다. 135건을 조회했다고 공수처 폐지 운운하시면 280만 건을 조회한 검찰은 공중 분해해야 될 수준입니다. 결국 오늘 국회 법사위에 공수처장이 출석했고 여야는 또 팽팽히 맞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호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를 공수처장 임명해줘서 이 기회에 정치 탄압하자, 야권 후보 탄압하자, 대선에 개입해서 내 공을 한번 세워보겠다. 그 의도가 맞죠? 진짜 중요한 사찰은 피의자 윤석열이 한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닙니다. 선거는 그렇지 코앞에 않습니다. 다가오고 네. 있는데 네. 선거까지 이거 수사 안 하고 그냥 기다리실 겁니까? 언제 소환하실 겁니까, 윤석열 후보? 기나긴 진통 끝에 출범한 공수처 1년 만에 시험대에 서게 됐습니다. 예, 첫 번째 주제는 공수처의
공수거 물음표를 했습니다. 공수거 한자가 나와서 좀 공수래 공수거 빈손으로 혹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네. 처음에 큰 뜻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현재 진행형은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일부의 주장을 담아봤습니다. 일단 공수처가 이제 무더기로 통신 자료를 조회해서 야당 의원들의 약 70% 정도를 조회했다. 자, 사찰이냐 수사 관행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참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되게 좀 무서우셨나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회의원의 특권, 봐주기 수사, 이 검찰이 어찌되면 현직 국회의원을 수사할 때 대단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이 정쟁이 되거나 혹은 또 다른 어떤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예. 수사기관이 이 현직 국회의원을 수사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조심스러운 일일 겁니다. 근데 어찌되었건 이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수사하라고 만들어 놓은 건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인지수사하거나 검찰의 캐비넷에 쌓아두면서 이 할까 말까를 고려해서 정치적 파장을 만들어왔던 그동안의 어떤 기획수사들을 중단하고 상시적으로 고위공직자라고 하면 또 예.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당연히 수사 대상으로 포함해서 언제든지 저희가 검증의 이 시험대에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 뭐랄까요,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참 많으셨는지 왜 이렇게 공수처가 수사하는 건 전 뭐 통신자료 언제든지 공수처든 검찰이든 요구하면 줄 용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윤석열 총장이 하실 말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내로남불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130여 건 정도 조회를 했는데 공수처에서 본인이 검찰총장으로 계실 때만 280만 건입니다. 수사기관의 이 자료 요구는 예. 더 크고 방대하기 때문에 본인이 검찰총장 하실 때 좀 그런 고민들을 하셨으면 참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장경태 의원님 약간 쟁점을 흐리고 계시는 게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 잘못했으면 당연히 수사해야죠. 근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 국회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특정된 혐의를 두고 제대로 된 조회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만 무차별적인 조회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방금 윤석열 검찰이 많이 하셨다 그랬는데 그때 물론 280만 건 조회한 거 맞습니다. 그것만 들으면 되게 많아 보이죠. 근데 담당했던 그때 당시 사건이 330만 건이었어요. 그러면 한 건당 한 번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공수처 지금 사건 과연 몇 개 나가고 있을까요? 한 10몇 개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 거는. 근데 그중에서 135번 조회를 했다. 또 135번을 조회를 했는데 그중에 야당 의원만 80몇 번을 했다. 이거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입장 바꿔서 예를 들면 공수처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만 거의 뭐 3분의 2 이상 계속 통신자료 조회를 한다. 아마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것 같고요. 내로남불 얘기하셨는데 사실 제대로 된 내로남불 따로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2016년에 성남시장이시던 시절에 검경으로부터 통신자료 확인 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때에 대해서도 사찰이다 엄청 강하게 얘기하셨어요. 과연 2016년에 검경은 하면 안 되고 공수처는 왜 해도 되는지, 민주당이 낳은 공수처는 뭘 해도 뭐 무한의 쉴드를 가지고 있는 건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국민의힘이 어찌되었건 참 여러 가지 비리 혐의에 연루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보면은 이 고발 사주 건도요. 현직 검사의 손에서 결국 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에게 제공된 자료가 또 국민의힘의 고발장으로 사용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당연히 더불어민주당이 만약 여러 가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만약 됐거나 비리 혐의나 부정 혐의가 있다면 저희 통신 자료뿐만 아니라 압수수색이라도 해야죠. 체포영장이라도 발표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야당 의원님들이 뭐 70여 분, 80여 분 되신다고 하시는데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습니다. 이 실제 고발장이 작성됐는지 여부부터 시작해서 윤석열 후보 공수처의 3건입니다. 검찰로부터 5건의 조회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검찰에도 왜 얘기 안 하나요? 윤석열 검찰총장 본인의 후배들 아닙니까? 공수처 3건하고 검찰이 5건 했는데 그러면 검찰도 그럼 야당 탄압하고 있고 공수처도 야당 탄압하는 건지 또 김건희 씨도 공수처 1건 조회하셨어요. 검찰은 5건이나 했습니다. 네, 만약에 검찰에서도 뭐 국회의원, 저희 야당 소속 국회의원 70명, 80명 무차별적으로 통신자료 확인을 했다면 저희가 그것도 당연히 비판했을 겁니다. 그런데 공수처만 유독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수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정말 제대로 발췌해서 필요한 사람들 것만 조회한다 그러면 뭐 얘기하지 않습니다. 필요하죠. 압수수색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지금 공수처 보면 뭐 야당 출입 기자들뿐만 아니라 기자분들 가족 것까지 무차별적으로 하고 있고 이건 결국 두 가지거든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제대로 수사를 핀포인트를 해서 할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공수처가 처음에 출범할 때는 인권 친화적인 수사기관이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인권 감수성이 없는 거죠. 무능력 아니면 인권 감수성이 없는 그런 수사기관이에요. 잠시만요. 이게 지금 섞이거든요. 이게 사실 좀 복잡하기도 하고 섞여서
통신 자료 조회 저희가 이번 월요일 날에도 이걸 한번 구분해서 얘기했는데 통신 자료 조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통신 사실 확인 자료가 있는데 두 가지가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깐 설명을 하면 통신 자료는 수사 과정 중에 어떤 해당 번호, 피해자의 통화 내역을 봤는데 이 통화 내역이 쭉 숫자로 뜨니까 이 전화번호 주인이 누군지 보려면 이름이 뭐지 봐야 되잖아요. 이게 통신 자료 조회고 지금 야당 의원들 또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씨가 받은 게 이 통신 자료 조회죠. 네, 맞습니다. 예, 번호를 봤더니 010 땡땡땡땡 했더니 윤석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공수처장은 이건 사찰이 아니다라고 하고 앞서 이제 잠깐 나왔지만 통신 사실 확인 자료 그러니까 통화 기록, 통화 내역, 통화 위치 등을 할 수 있는 거는 영장을 통해서 해야 되고 이거는 일부 기자들이 4명이 통신 사실 확인 자료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통신 자료만 가지고 이게 사찰이냐 아니냐 논란이 되니까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수처장이 오늘 국회에 나오면서 약간 해프닝도 있었고 발언도 있었습니다. 먼저 야당 의총장에서 좀 발언을 했는데요. 이 장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사찰 자유는 김진욱을 사퇴하라.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데 대해서 아니 소장님 안 들려 법사위에서 입석하셨는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의원총회 중이에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존경하는 김도욱 정책위 의장께서 지금 의원총회를 하고 있는데 공수처장이 와서 한마디 하는 게 좋겠다 그 말씀을 하셔서 진짜 회의장 와야지 정치 예, 약간 해프닝인데 국회 이제 법사위 회의실을 가다가 그 앞에서 야당 의원들이 의총하고 있는데 자꾸 사퇴하라 사퇴하니까 그 앞에 가서 마이크 잡고 한마디 하다가 앞서 이제 여당의 김종민 의원 모습도 잠깐 나왔는데 왜 거기 가서 얘기하고 있냐 그런 그렇죠. 해프닝이 좀 있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장면인 건 맞습니다. 예, 네. 뭐 공수처장도 국회에 이렇게 나오는 게 드문 일이기 때문에 있었던 것 같고요. 일단 공수처장은 통신 자료 조회, 그러니까 전화번호의 주인을 확인하는 거는 문제되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아직 준비가 안 됐군요. 예, 조금 이따가 들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통신 자료 조회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공수처장은 검찰도 많이 하고 있다. 사실은 수사상 어떻게 보면 필요하기도 한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요즘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휴대전화를 이용한 범죄 행위들이 많습니다. 뭐 중고 사기도 있고, 뭐 온라인 도박 같은 경우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아이디도 요새는 굉장히 많이 뭐 활용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일선 수사를 하면서 휴대전화나 아이디가 누구 거냐를 조회해볼 필요성들은 분명히 생깁니다. 그러면 지금 야당 의원들도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저희가 특정돼서 조금씩 필요한 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야당 의원들이 있는 뭐 단톡방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전원을 다 조회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그럴 바에는 공수처에서 아예 그냥 야당에다가 야당 국회의원 명단이랑 번호를 달라라고 할 것이지 이걸 뭐 다 통신사에 왜 조회를 하고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통신 자료를 조회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위축 효과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지금 뭐 야당 의원들이 거의 전원을 조회하다시피 하는 것은 글쎄요, 우리가 지금 수사 관행상 이런 전례가 있었나 저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이게 좀 전례가 없다는데. 일단 그러니까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조회는 영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장 발부했던 법원의 어떤 판단이 있는 거고요. 통신 자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방금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핸드폰이 대포폰인지 혹은 제대로 된 명의가 맞는지 이런 부분으로 사실상 여러 가지 신원 확인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번호인지만 확인하는 자료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저는 뭐 사찰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누구나 다 통신사나 하다못해 게임 사이트에서도 이 실제 이 번호가 이 사람의 명의가 맞는지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찰 실명 확인 그렇습니다. 같은 걸 하는 정말 억지 주장이고요,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이 실제로 지금 현재 이 윤석열 후보께서 여러 가지 지금 법원의 판단도 받지 않았습니까? 채널A 기자와의 여러 가지 이 감찰방해라든지 수사방해 의혹이 법원에서도 징계할 만한 건이었다. 판사를 사찰했던 건도 법원에서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지금 통신 사실 확인 조회에 해당될 수 있는 얘기에서 통신 사실 확인 조회도 있지만 통신 자료도 저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이 기자와의 연루 의혹 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수처 입장에서 당연히 수사 대상인데 그럼 수사 안 해야 됩니까? 검찰총장 시절에 그렇게
공정을 외치시던 분이 본인에게 왜 이렇게 관대하신지 참. 아니 이건 뭐 윤석열 후보 본인에게 관대하고 말고의 문제는 아니고요. 저는 되게 공수처의 최근의 행태가 좀 되게 허술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주의 의원실에서 공수처에다가 전주의 의원에 대한 통신 자료 그 조회를 했냐라고 물어봤는데 거기다 대고 한 적 없다라고 회신이 왔어요. 근데 정작 전주의 의원이 그 SK텔레콤 이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통신사에다가 조회를 했더니 뭐 통신 자료를 조회한 적이 있다라고 회신이 온 거예요. 그럼 도대체 공수처는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 본인들도 알 수 없을 정도로 무차별적인 조회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정치적인 역풍을 의도해서 있지도 않은 뭐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는 건지 되게 이상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 연결된 통화 내용을 따라서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내용을 수사를 해야지. 아니 장경태 의원님도 뭐 고발 사주 얘기하시지만 고발 사주에 뭐 국민의힘 의원 80여 명이 연루되어 있을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공수처가 무리하게 저인망식으로 뭐 하나 걸려라 이런 식의 야당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제가 거예요. 하나 여쭤보면 저 법조를 안 해봐서 네. 경제부를 하고 법조를 안 해봐서 정치부하고 경제만. 예를 들어서 어떤 피해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공수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한 얘기는 고발사주 의혹 관련돼서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김웅 의원이나 정점식 의원 이제 참고인 또 피의자로 됐었으니까 통화 내역을 보니 쭉 나오잖아요. 야당 의원이랑 많이 통화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야당 의원인지 누군지 숫자로 나왔으니까 모르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 누군지 좀 통신사에 이번은 누구죠? 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저인망식 아니면 또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 어떻게 보면 변호사시니까 혹시 아실까 해서. 뭐 저도 수사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예. 변호 전문가시구나. 네, 변호 전문가죠. 네. 요새는 거의 뭐 정치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된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예를 들면 이 사람과 어떤 시기에 유독 좀 많이 통화를 했다. 했다거나 이 사람에게 뭐 문자나 카카오톡을 주로 유독 많이 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특정을 해가지고 그걸 따라가는 게 일반적이지 그냥 그 기간 중에 통화한 모든 사람 번호를 누군지 알아보겠다 이런 경우는 사실 좀 드물긴 하거든요. 야, 네. 검찰이 그런 입장이었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합리적인 우리 천하람 변호사님 같은 분들이 국민의힘에도 더 많아지셨으면 좋겠고 현직 국회의원이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너무 아쉽고요. 어찌되건 고발사주 수사를 하다 보면 저는 검찰이 김웅 의원 단 한 사람에게 고발장을 줬을까요? 이미 사실 조성은 씨가 받았던 그 여러 가지 고발장 내용도 실제로 고발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별도로 이어졌던 고발장이 실제 정정치 의원 통해서 또 이 국민의힘 이 법률위원회 통해서 고발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검찰이 결코 한 사람에게만 이 자료를 제공했을 리 만무하다. 결국 이 배운 도직질이 한두 개면 결국 5번, 6번 누범이 되기도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공수처 입장에서는 이 수사를 해야 되는 입장이었고 또 여러 가지 저희 여러 정말 다방면의 의원님들이 이 고발과 관련된 혹은 검찰과의 결탁이나 혹은 여러 가지 이 야당 뭐 기자님들 뭐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일부 기자님들과의 어떤 여러 가지 이 소위 기획 수사 혹은 검찰로부터 받은 자료를 제공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혐의들이 있었으리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또 저는 총신 자료는 정말 문제가 안 됩니다. 장관님, 네. 지금 이재명 후보가 수사에 필요해서 할 수도 있는 거다. 다만 야당 의원들만 통신 자료 확인을 했으면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135건도 다 야당 의원만 안 하셨을 것 같은데요? 혹시 여당 의원들도 그 통신사에 이동통신사에 내 거를 공수처가 통신 자료를 확인했는지 알아보셨나요? 저는 예전에 박근혜 정권 때는 한번 해보긴 했습니다. 이번에는 근데 안 해보시고. 그때는 뭐 제가 워낙 유명하지도 않았는데 이번에는 별로 안 해보. 왜냐면 제가 수사 대상이 없어요. 제가 뭐 수사 받을 것도 없고. 아니, 야당 의원들도 이상하니까. 수사 대상이 없는데 김병민 대변인 잘 아시잖아요. 수사 네. 대상이 아닌데 네. 일단 통신 자료 확인이 돼서 김병민 대변인은 워낙 윤핵관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이거 위험한 말이에요. 윤핵관이면 확인한다는 건가요? 뭐 윤핵관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제 이 얼마 전에 본회의에서도 민영배 의원님이 이 5분 발언하실 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만배 씨와 지금 구속돼 계시죠. 김만배 씨와 윤석열 후보가 최근까지도 연락했다고 하는 제보가 있다라고까지 얘기하셨어요. 아마 무슨 뭐 제보 이런 거 말씀하시는. 근데 것 이제 그 같은데요. 부분 아마 네. 저도 조금 듣긴 했는데 사실 이제 저도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다가 괜히 또 고소당할까봐 못하긴 하겠지만 네. 그런 오분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제보가 있으면 꽤나 신뢰도 높은 제보였거든요, 사실. 그런데 그분의 제보를 받아서 공수처가 수사할 때 당연히 윤석열
후보와 관계된 혹은 또 김만배 씨와 관계된 분들, 김만배 씨가 어쨌든 돈 준 분들이 다 국민의힘 50억 클럽이 다 국민의힘 소속이거나 관계했던 전혀 그렇지 분들이잖아요. 않죠. 그럼 그런 분들 네. 수사해야죠. 아이, 근데 저희가 50억 받은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만약 나왔으면 저희 아주 난리 났었을 겁니다. 아까 그건 그 뭐, 네. 예. 유동규 씨가 없었다면 그 논리가 성립하겠지만 뭐 유동규 씨가 있는 이상 뭐 이게 50억 클럽이 몸통이다 이 논리는 이제 좀 한물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다시 이거 통신자료조회 본론으로 좀 돌아오면 아까 막 여러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루트를 따라가더라도 과연 야당의 80명을 조회해야 되는 그 정말 수사상 필요성이 있었을까? 물론 저희가 수사 기록을 안 본 거기 때문에 예. 조금 조심스럽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입장을 바꿔서 예를 들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있을 때 내지는 뭐 특수부에 있을 때 윤석열 검찰이 만약에 민주당 국회의원 100명, 120명을 통신자료 조회를 했다. 그러면 만약에 그랬다면 어떤 수사상 필요성이 있든지 간에 아니 무슨 여당 의원을 이렇게 많이 조회하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후보께서도 야당 국회의원 그렇게 많이 한 거 문제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실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6년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도 검경에서 왜 날 이렇게 많이 조회하냐 사찰이다 이런 얘기 당시 이제 분명히 하셨습니다. 국정원에서도 네, 그 그런 국정원은 얘기를 그 했죠. 전이었고요. 네. 아 그런가요? 네네. 일단 저희가 통신 자료 조회만 그러니까 전화번호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거 가지고 얘기하는데 김진욱 공수처장이 법사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사찰이 아니라는 얘기인데요.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저희만 가지고 사찰이라고 그러시는지 지금 건수로 봐서요. 사건의 건수로 봐서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법조인으로서 솔직히 느끼는 것은 여야가 바뀔 때마다 야당에서는 좀 통신자료 조회를 조금 사찰로 그러면은 보시는 그런 경향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로서는 곤혹스럽습니다. 제가 지금 법조인으로서 26년인데요. 이렇게 수사기관이 어떤 수사하는 도중에 수사 방식으로 통신자료 조회한 게 문제가 돼가지고 이렇게 기관장이 나와서 답변한 예는 전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통신 자료 조회에 대해서는 수사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하는데 뭐 그럴 것도 같은데 아까 천하람 변호사는 좀 더 핀셋으로 해야 된다라는 건데 사실 또 이렇게 핀셋으로 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하지만 이게 이제 단점으로 나오는 거는 이전에도 문제가 됐었던 게 사실은 예를 들어서 장경태 의원님의 통신 내역을 영장을 받아서 한 다음에 통화 상대방들을 통신 자료를 싹 돌렸다. 그러면 사실은 도표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장경태 의원의 측근은 누군가 쫙. 그렇죠. 사실 이 그 사람 사람은 개인 정보가 많이 했죠. 그 나오기 기획 수사, 때문에. 표적 수사, 뭐 예. 별건 수사 해가지고 털어서 먼지 나오면 또 그걸로 별건 수사하고 검찰이 그렇죠. 가장 많이 했죠. 누구랑 친하다라는 정보를 새롭게 거기서 산출할 수가 있어서 이게 이제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라는 지적은 계속돼 왔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과도하다라는 문제점 지적이 됐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이제 앞서 통신 자료 조회 말고 통신 사실 확인 조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랑 통화했는지 살펴보자. 언제 여기 통화했는지 뭐 예, 이런 거 언제 다 통화했고 떼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기자들이 거기 들어가 있는데 이 기자들이 공수처에 불리한 기사를 썼던 기자들이어서 그냥 출처 조사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의혹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물론 이 부분은 사실 법원의 영장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얘기할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지만 공수처에 출입하던 기자들 입장에서는 위축 효과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자분들에게는 취재원을 보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통신 자료를 쭉 받아가지고 이제 살펴본 다음에 그분이 통화한 내역의 사람들이 인적 사항까지 또 발급을 해 본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주로 어떤 사람으로부터 취재를 하고 정보를 얻는구나라는 부분까지 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결국 공수처 출입하는 기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내가 괜히 밉보였다가 내 취재원이랑 미천 다 드러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들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통신 사실 확인 자료 같은 경우는 뭐 법원의 영장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법원이 이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영장 발부를 한 겁니다. 예를 들면요, 가세연의 강용석 씨가 이준석 대표 성매매 사실을 의혹을 폭로했습니다. 잘 아시고 계시죠? 그 성매매 의혹 자료 어디서 나온 겁니까? 검찰 수사 자료잖아요, 그거. 그럼 강용석 씨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이런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기자님들이 기사를 쓰실 때도 여러 가지 피의사실과 관련된 피의사실 공표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와 관련된 검찰이 수사 아니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기사로 나왔다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의혹도 제기할 수 있고요.
솔직히 이것도 제보 받긴 했는데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 본인 폰을 잘 안 쓰신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자꾸 주변에 있는 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의 폰을 쓴다는 의혹도 있는데 그 부분을 포함해서 저는 오히려 이 사실 통신 자료뿐만 아니라 통신 사실 확인 자료 법원에서 영장 좀 발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일단 그건 너무 확인되지 않은 얘기를 말씀하시는 건 좀 무책임한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지금 현재 대선 후보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수행하시는 분이나 뭐 다른 분 휴대전화 잠깐씩 쓸 수도 있겠죠. 뭐 그렇게 이상한 일은 윤석열 아니라고. 후보 본인 폰을 안 쓴다는 제보받은 내용 주장에 대해서 그거는, 말씀이신 네, 거고요. 네, 그거는 그냥 의혹이니까 뭐 저희가 뭐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또 말씀하셨지만 이게 사실 우리 법원의 문제이기도 한데 우리 법원이 약간 수사기관에 너무 좀 친한 그런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신사실 확인 자료 같은 경우도 법원의 실무가 아주 깐깐하지는 않거든요. 수사기관에서 요청하면 구속영장 같은 부분은 되게 엄격하게 보는 게 맞지만 압수수색 영장이나 통신사실 확인 자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유하게 내주는 어떤 실제 관행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사기관이 그런 부분들 남용했던 것도 맞고요. 그러니까 검찰에 대해서도 그런 과거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지적을 했었죠.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런 지적하셨던 잣대를 동일하게 공수처에도 적용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고요. 예. 네. 그 국가인권위원회도 예전에도 좀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물론 통신사실 확인 자료까지 가기 전에 통신 자료 같은 경우는 법원의 영장 없이도 통신사나 뭐 포털이나 이런 데 요청해서 받을 수 있지만 이게 과도한 경우에는 인권 침해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놨었거든요. 이런 제도가 야당 의원들 대부분을 조회해 보라고 만든 자료는 결코 아닐 겁니다. 예. 일단 뭐 앞서 제가 아까 여쭤봤는데 사실 확인을 안 했다고 했는데 혹시 공수처가 내 통신 자료를 확인했는지 여당 의원들이 쭉 해서 우리도 했더라라고 나오면 좀 될 때 뭐 다른 사건 관련돼서 했을 수도 있잖아요. 별로 저는 범죄 혐의가 없어서 뭐 특별히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요? 잘못한 다른 사람이 전화한 것 때문에 앞서 이제 그랬을 수는 있겠네요. 통신 내역을 통화 내역이 영장에서 이제 공수처가 확보한 해당 기자가 만약 전화했다면 그것도 이제 같이 그 통신 그럼요. 자료 조회가 됐을 수도 그 있고 내역이 너무 없으면 저는 그렇게 해도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여야 의원들 사이에 소통이 없으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야당 의원이랑 통화를 많이 하시고 그러면 이게 뭔가 좀 그렇죠. 그게 요즘 나오잖아요. 좀 그런 건 예. 있죠. 요즘 너무 벽이 더 높아진 것 같아요. 네, 그런 건 알겠습니다. 있어요. 네. 일단 공수처를 두고 앞서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그 관련 그거 의혹 수사기록 그거 그거는 완전 이제 제가 그게- 강용석 전 의원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한 말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건 뭐 입장을 제가 전해야 될 것 같아서 과거 사건 관련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해당 판결문은 당시 변호인들 또 여러 변호인을 통해서 다 가지고 있어서 그 판결문을 확보했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수사 자료도 뭐 그런 식으로 하셨지만, 했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예. 네. 개인의 뭐 그 변호사가 그 이준석 판결문 대표 그렇게 막 공개하고 그러면 참 안 될 텐데. 안 되죠. 네. 일단 참 공수처를 두고 여야 대선 후보들도 입장을 내놨는데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글쎄 그거를 법령에 의한 행위를 사찰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윤석열 검찰도 뭐 수십만 건을 했지만 그걸 누구도 사찰이라고 하지는 않죠. 뭐 야당만 했다면 좀 충분히 의심받을 만한 일이고 문제 제기를 할 만하죠. 그런데 저도 제 처 친구들 심지어 제 누이 동생까지 통신 사찰했습니다.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정신 차려서 제대로 힘을 모아 정권 교체하지 않으면 아마 이제 자기들이 20년, 50년을 계속 해먹는다고 했으니까 아마 우리 당도 뿌리를 뽑아버릴 것입니다. 예, 일단 공수처의 내용을 두고 뭐 사찰이냐 아니냐. 일단 이재명 후보는 사찰이라고 하지는 않지라고 했지만은 윤석열 후보 미친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 강한 표현으로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자, 공수처 얘기는 두 분의 얘기를 충분히 들은 것 같고요. 앞서 이제 윤석열 후보의 거친 표현을 좀 들었었는데 두 번째 주제는 이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 예, 두 번째 주제. 대충 무슨 말인지 아시죠? 두 분이 이제 살짝 미소를 지시던데. 네. 예. 먼저 영상으로 이 거친 생각들이 표출된 것들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식한 이 삼류 바보들을 데려다가 정치를 해서 나라 경제 망쳐놓고 뭐 전부 망쳐놓고 제가 볼 때는 대선도 필요 없고 곱게 정권 내놓고 물러가는 게 이게 정답이지. 떳떳하면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사람하고 뭐 토론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갑잖습니다. 제 차 친구들, 심지어 제 누이 동생까지 통신 사찰했습니다.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당 의원들 단톡방까지 털었어요. 지금이 어떤 때 이런 짓거리를 하고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이 정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인데 최소한의 격은 좀 지켰으면 좋겠는데 많이 궁하고 어렵은가 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궁하다라는. 예, 두 번째 주제는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 일단 저희가 이제 거친 생각이냐, 거친 발언이냐 이것부터 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거칠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후보의 발언들 좀. 뭐 윤건영 의원은 품격을 얘기했는데. 노동 이슈나 민생 현안이나 역사식 부재했던 많은 망언들은 뭐 계속 지켜봤습니다. 근데 망언 수준이 아니고요. 막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볼 땐 대선도 필요 없고 대선 어떻게 선거 안 하자는 말씀이신지. 예. 아니 정권 내려놓으라고. 네, 정권을 근데 대선을 그 정도로 과오가 많다 이런 레토릭이죠. 민주화 운동의 대업에 북한의 주사 이론과 좌익 혁명 이념이 껴들었다. 네, 대단한 역사 인식이시고요. 무식한 삼류 바보들 데려다가 정치를 해서 나라 경제 망쳤다. 무식한 삼류 바보들 데려다가 자기소개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기소개하신 건지. 그건 아니겠죠. 민주당 후보가 저보고 토론하자고 하더라. 제가 바보입니까? 아니 토론을 민주당과 국민의 후보를 위해서 합니까?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죠. 국민들께서 그 토론을 보시고 올바른 판단을 하시기 위해서 하는 거지. 지금 단 한 번도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하신 적 없으시죠? 모든 방송 제가 YTN부터 뭐 여러 우리 사랑하는 JTBC까지 다 다니면 사랑하는 JTBC를 포함해서 모든 언론사에서 다 인터뷰하자고 요청하고 있는데 사랑하세요? 예, 조금 합니다. 근데 모든 방송국에서 제발 인터뷰 좀 하자고 합니다. 다 거절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시대 뭐 거기 안에 있는 선대위 VOD로 하셨더라고요. 새시대 준비위에 이제 아주 잘 편집된 녹화 영상에 출연하지 마시고 제발 방송국에서 이 신뢰받는 언론 기관에서 라이브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안 하십니까? 저희 도대체? 라이브. 지금 바로 여기 딱 썰전 나오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고요. 이제 어이가 없다 정말 가짜다. 방송 끝나겠어요.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이제 아니 근데 심지어 저는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우리 고인이 되신 자살하셨던 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에 관여된 사람들은 줄줄이 자살합니다. 아니 자살이라는 게 좀 세게 추궁하고 증거 수집도 열심히 하고 내가 또 뭐 걸리는 게 있나 불안감과 초조함에 뭉개고 이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고인에 대한 이거 명예훼손 아닌가 이 정도면? 네, 근데 그런 뭐 수사가 없었는데도 그런 일이 있다. 누군가에게 과연 압박을 받았겠느냐 이런 취지로 이제 뒤에서 얘기를 하신 거고요. 그 앞에만 자르면 또 그렇게 들릴 수 있다. 우선 지금 뭐 라이브 방송에 출연한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저희 토론회가 다 라이브였습니다. 저희가 16번이나 되는 토론회를 했었고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뭐 라이브로 진행되는 행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사실 개별 어떤 이벤트, 그러니까 개별 행사 이후에 또 백불도 다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서도 한동안 백불을 안 받겠다라고 해서 또 불통 논란이 있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매체를 이용해서 국민들께 다가가느냐 하는 거는 또 각 선대위마다 전략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얘기할 수 있고요. 후보께서 아니 TV 토론을 안 하겠다고 하는 후보가 무슨 대통령 후보냐라고 말씀하셨던 적도 있잖아요. 그건 토론하기 전에 토론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저희가 후보 등록 이전에 그걸 비전 발표회로 할 거냐, 뭐 토론할 거냐 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고 실제 그 이후에는 저희는 민주당보다 더 많은 수의 토론을 진행했었고요. 제가 이제 윤석열 후보의 개별 발언들만 많이 짚어주셨는데 제가 좀 느끼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윤석열 후보가 지난주에 사실 순천 오셔가지고 전남 선대위 발대식을 했었었는데 그런 어떤 당원들 모임 자리에서는 좀 약간 말씀을 편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전남 선대위에서 들으면서도 이거 조금 이렇게 평소에 말씀하시는 거에 비해서 템포도 좀 빨라지고 약간 톤도 좀 업되신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강한 레토릭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 강한 표현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근에 이제 저희 여론 지표 같은 것들을 보면
TK나 60대, 70대 같이 저희의 텃밭이라고 했던 부분에서도 조금 지지가 흔들리고 있는 부분들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지지층을 결집하는 게 좀 더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우리 강성 지지층에 어필을 할 수 있을 만한 톤으로 지금 메시지를 내고 계신 게 아닌가. 반문 정서를 모으기 위해서 더 센 표현을 전략적으로 썼다는 거죠. 저는 약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앞서 이제 오프닝에서 얘기했지만 원래 거친지 전략적인 건지 아니면 요즘 지지율이 떨어져서 불안해서 거칠어진 건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 일단 천하람 변호사님은 전략적이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천하람 변호사께서 이제 당협위원장 맡고 계신 그때 전남선대위 발대식에서 그 말씀하셨어요. 민주당에 갈 수 없으니까 부득이 국민의힘으로 갔다. 부득이란 표현이 뭡니까? 하는 수 없이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란 표현이거든요. 근데 분명히 윤석열 후보께서 저는 일관되게 발언하시고 계시다 보거든요. 예전에 이 경선 전이죠. 입당한 지 2달밖에 안 되신 수습당원이 이런 당이 없어져야 될 당이라고 하셨으면서 결국 또 부득이 입당하게 됐다라고 하셨어요. 일관됩니다. 예를 들면 못 배우고 가난하면 자유의 필요성도 모른다.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필요성도 모른다고 하셔서 저 발언 실수 아닌가라고 했는데 또 그 연이어서 80년대 민주화는 외국에서 수입되었다라고 하셨어요. 외국에서 어디 외국에서 민주화가 수입됐습니까? 또 부정식품 청약통장 말씀하실 때 민생에 대한 진짜 모르는구나 했는데 그렇게 또 다 하기 거기에 시작하시면은 다 또 열거는 제가 안 받겠습니다. 너무 구직 반복되니까 열거는 받지 않겠습니다. 많이 예로 하나씩만 들을게요. 짧게만 저도 방송 얘기 시간이 드리면. 저희가 이게 너무 전파가 너무 주옥 같은 말씀 너무 많이 하시고 저 다 외우지도 못했어요 이제 너무 많아서. 민주당 저희 유튜브에서 이거 하세요. 지난주에 갖고 온 거 그대로 그냥 열고 그때 바꾸시는 거 아니에요? 왜 비슷한데? 그러니까 뭘 많이 막 써서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부득이 발언은 저도 사실은 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깜짝 놀라셨죠? 네, 우리 당에 자부심 같은 게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 뒤에 내놓은 해명을 보면 국민의힘도 개혁될 부분이 많이 있다. 완벽한 정당 아니다. 없어져야 될 정당이라고 하셨어요. 없어지면 안 되죠. 네. 그런 취지로 이제 사실 그때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에 창당을 하느냐, 제3지대를 하느냐 이런 논의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완벽한 선택지는 아니었다. 앞으로 많이 개혁되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민주화 운동 관련해서도 너무 오래 할 수는 없지만 민주화 운동 그 자체를 전부 다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 조금 다른 의도로 좀 끼어든 분들이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제가 그러니까 열거가 되면 이렇게 또 그걸 다 하나 반박하면 저희가 저는 정답을 얘기하셨던 못 나가요. 잠시만요. 일단 앞서 말한 대로 전략적이라고 했는데 전직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오늘 밤 자정으로 사면이 되잖아요. 이에 대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석방을 아주 크게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조금 더 일찍 나오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고 좀 건강이 회복되면은 저도 한번 찾아뵙고 싶은데 기다려보겠습니다. 우리 이명박 대통령님도 저는 빨리 석방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곤란한 부분이 있겠죠.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관련돼서는 그래서 대구 경북 지역을 가서 특히 전략적으로 거친 표현을 내놓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정치부 기자들은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되게 어떻게 보면 참 역사의 아이러니죠. 사실 저희 경선 과정에서도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니 나보고 배신자라고 하는데 윤석열 후보야말로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했던 당사자가 아니냐. 저는 그래서 듣고 보면 그럴듯한 얘기다라고 당시에 생각했는데 어떤 정권 교체 열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인지 저희 TK의 특히 6070 이상의 친박 성향이 강한 저희 당원분들도 윤석열 후보 적극 지지층으로 금방 마음을 잡으셨었어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공고하게 이렇게 당심을 잡으셨구나라고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석방이 되시고 이슈가 되면서 조금 실제 어떤 사람 수는 많은 것 같지 않은데 우리 공화당 분들이 이제 오프라인에서 막 집회도 하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의 약간의 노이즈가 실제 있고 그 부분을 조금 잠잠하게 하고자 하는 전략적인 발언들이 전 분명히 있다라고는 봅니다. 저는 심각한 자기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누굽니까? 박근혜 정권을 붕괴시킨 장본인입니다. 저는 오히려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일단 이 구속하고 이 징역 살게 했는데 2014년 많은 국민들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이라든지 정윤회 씨 사건, 여러 가지 사건 당시에 조직에 본인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오히려 여러 정치인들, 국민의힘 특히 의원님들이 말씀은 오히려
이 정윤회 씨 등이 이제 퇴진하면서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고립됐다는 거예요. 최순실 씨로만 이 대변되는 소위 그렇게 이제 좀 고립되면서 오히려 이 마지막 국정농단까지 이어지게 된 거 아니냐. 사실 박근혜 대통령 고립시킨 사람은 윤석열 후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본인이 구속하고 징역 살게해서 기소하고 다 해놓고 뭐 석방을 크게 환영한다고 하질 않나. 본인이 이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릴 때 본인이 가장 장본인이자 주역인데 그걸 또 이렇게 자기 부정하지 않나. 저는 방금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홍준표 후보님에게 이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후보님 너무 좋아하세요. 홍준표 후보님 좋아하지도 않는데 홍준표 후보님이 맞는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네. 장경태 의원님은 정말로 일단 후보 교체 관련 얘기는 뒤에 이성대 기자가 네. 낱낱이 잘근잘근 해주십시오. 잘근잘근하니까 약간 부정적인 그게 아니라 네. 뭐 되게 세심하게 샅샅이. 세밀하게 할 텐데 장경태 의원님은 홍준표 후보로 교체되기를 원하나요? 아니요, 전혀 그렇진 않고요. 저희 홍준표 후보님이 안 되셔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들께서 너무 현명한 판단을 해주셔서 너무 저희 입장은 다행이었고. 홍준표 후보가 되면 더 경쟁력이 세기 때문에 우리가 불리하다 이런 얘기인 거죠? 국민의힘 패널들께서 저한테 항상 그래요. 왜 도대체 홍준표 후보 공격은 안 하고 윤석열 후보만 공격하냐는데 주로 김병민 대변인이 그 얘기 저희 많이 하죠. 검증을 했어요. 홍준표 후보도 충분히 검증했는데 나오는 게 없었어요. 별로. 거기는 뭐 대선을 뭐 하고 뛰었었으니까요. 부인이 주가 조작에 관여했습니까? 장모가 양평 이렇게 땅을 또 다 탔습니까? 열거하시면 그러십니다. 근데 홍준표 후보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윤석열 후보는 당 탓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없어져야 될 당이다. 이런 당이 없어져야 된다. 혁신과 쇄신을 물론 국민의힘도 하셔야 되고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해야 됩니다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분은 본인이 자기 자신입니다. 본인부터 바뀌셔야죠. 예. 우선 저는 그 윤석열 후보 얘기 중에 뭐 석방이 좀 빨리 됐었어야 된다. 뭐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뭐 인간적인 연민을 표시하는 거는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분들이 저희 당 지지층에 아직 뭐 꽤 많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분들의 마음을 다독여 주는 거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저는 여기서 수위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윤석열 후보가 지금 이런 국민적인 지지를 받게 된 거는 여야 가리지 않고 살아있는 권력에도 대들어서 수사한다라는 그 이미지거든요. 그게 자기가 갖고 있는 과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뒤엎으면 안 돼요. 사실 이준석 대표도 지난번에 당대표 선거할 때도 대구에 가가지고 탄핵이 정당했다라고 해서 탄핵의 강을 이미 건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윤석열 후보가 인간적인 연민을 표시하는 것까지는 괜찮고 뭐 좀 치료가 끝나면 만나겠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본인의 수사나 탄핵을 이제 좀 부정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아야 된다. 예를 들어 뭐 나는 하기 싫었는데 위에서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했다. 네, 뭐 이런 그런 거는 하면 안 되는 그런 건 거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거친 말이 혹시 거친 생각에서 나온 거 아니냐. 요걸 좀 따져봤고 불안한 눈빛 부분을 또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MBS 전국 지표조사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윤석열 후보에게는 부정적인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지금 첫 번째 지지를 보면 저희가 12월 들어서 4주간, 5주간이죠. 총 4번의 변화를 봤는데 이재명 후보는 약간 오르거나 유지하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격차가 11%포인트로 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전화 면접이 많은 MBS 전국 지표조사의 경우는 이제 여당이 조금 유리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사에서 봤을 때 격차가 이재명 후보가 좀 더 앞선 걸로 확 좀 벌어졌다는 거고요. 또 하나 의미 있는 지표가 있는데 역시 같은 MBS 조사입니다. 국정 안정, 그러니까 정권 재창출을 원하는 유권자들의 지지율이 45%로 정권 심판, 못 살겠다 바꿔보자. 요거는 40%로 국정 안정이 오차범위 내지만 더 높아졌습니다. 저희가 오랫동안 얘기한 게 정권 교체 여론이 보통 15에서 20%포인트 높다라고 했는데 일단 MBS 조사에서는 그게 바뀐 겁니다. 또 하나 민심의 바로미터, 그다음에 유권자도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많죠. 서울의 지지를 보면 서울은 지난 보궐선거에서 보듯이 국민의힘이 상당히 지지층이 높았는데 MBS 조사에서는 일단 민주당이 이번 조사에서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지만 올라섰습니다. 물론 이제 전체 서울 유권자들, 여론조사가 나온 서울 모수는 187명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가 MBS 조사로는 안 좋았고요. 저희가 원래 아침에 준비했던 이제 한국사회론연구소 조사도 있었는데 그것도 이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거는 이래서 불안한 게 아닌가? 저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신호라고 봅니다. 뭐 윤석열 후보 본인은 뭐 선수는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후보 본인은 안 보더라도 선대위는 전광판 열심히 봐야 되거든요. 실제 저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지표들이다라고 보고요. 이게 구체적인 수치 자체의 의미를 둔다기보다 결국 여론조사는 추이를 봐야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지표가 사실은 정권 교체 여론이 더 높으냐라는 부분과 서울의 민심입니다. 서울을 저희 입장에서도 사수를 해야 되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서울을 이기지 못하고 민주당이 승리한 선거는 아마 없었던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을 사수한다라고 하면 그만큼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MBS 조사를 보면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에 사실 엄청나게 서울 민심이 민주당에게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역전되는 결과가 나온 거는 저희가 굉장히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소개되진 않았지만 이번 대선의 캐스팅 보트가 사실 2030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2030 표심도 저희에게 좋지 않은 여론조사들이 많이 나와서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다. 다만 한 가지 좀 희망적인 것을 보자면 지금 저희에게서 빠져나간 분들이 이재명 후보 지지로 바로 가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주로 모름이나 없음을 선택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선대위가 굉장히 많은 악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를 바로 선택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아직까지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실패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어떤 대장동 몸통 의혹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해명이 덜 된 것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저희의 여러 가지 난맥상을 해결한다면은 분명히 또 저희에게도 기회가 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기회가 있으시길 바라고요. 어찌됐건 전혀 진심이 아니거든요. 그냥 근데 천안 변호사께서 바라겠지, 뭐 연민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연민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 연민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적용되는 겁니까? 이 윤석열 후보는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도 빨리 석방되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과연 이분이 국정 철학 있는 분인지 좀 궁금합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후보 발언에 대해서 다 대변하실 수 없고요. 윤석열 후보는 앵커께서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네, 절대 그러시지 않을 뿐이고요. 사랑이 아무튼 많은 분이에요. 네. MBS가 저희에게 유리한 조사라고 앵커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 또 MBS 조사도 졌었습니다. 사실 MBS 이번에 계속 KSO나 상대적으로 뭐 ARS보다 전화 면접이 여당이 높게 나오고 아무래도 있다라는 그렇긴 걸로. 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소극 지지층이거나 소극 반대가 많이 반영되는 게 또 전화 면접이기 때문에요. 근데 다만 여기서 눈여겨 보셔야 될 게 정권 심판론보다 이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훨씬 낮습니다. 아마 뼈 아프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심지어 후보 교체론이 이 본인의 윤석열 후보 지지율뿐만 아니라 정권 심판론보다 더 높게 나온 조사들이 있습니다. 후보 교체론이 정권 심판론보다 더 높게 나옵니다. 그 말은 뭘까요? 제가 후보 교체론을 잠깐만 반박하면 이게 질문 설계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에게 후보 교체가 필요합니까? 라고 통으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야당 후보를 교체해야 되냐고 물은 것은 아니고 그냥 양당을 뭐 또 구분하지 않고 내지는 뭐 전체 후보를 구분하지 않고 후보 교체가 필요하십니까? 라고 물은 것이기 때문에 그 질문 안에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어떻게 오해도 포함되어 있냐면 이재명 후보를 교체해야 된다라는 의도로 그렇게 뭐 예라고 있었습니다. 예라고 하신 될 수 부분이 있기 있다라는 때문에 얘기죠. 네. 말씀하신 내용은 이제 어제 아주경제 의뢰로 한길 리서치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저희도 다뤘었고요. 뒤에 그 부분은 이제 이정대 기자가 또 언급할 열심히 예정이어서 해주시겠죠. 그러니까 일단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 앞서 이제 뼈 아프다고 뼈 아프게 생각했는데 제가 볼 때 뼈 아프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근데 너무 그걸 어떻게 고생하시는 치료할 대변하려고 것인가가 엄청 문제고. 고생하시는 게 너무 그게 아니고요. 안쓰러워서 아픈 뼈 중에 하나가 이제 천하람 변호사의 측근 친한 이준석 대표인데 그 얘기 조금 이따가 또. 그러니까 지금 아픈 이런 뼈 하나. 분을 선대위에서 아유, 저의 측근이라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대위 직책도 안 드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있어요, 저 진짜 직책. 윤석열 뭐 직책이기 훌륭합니다. 때문에. 선대위가. 네. 알겠습니다. 일단 강지영 아나운서가 오늘 정치권의 주요 이슈들 우리가 지금 안 다룬 이슈들 중에 그걸 모아봤습니다. 썰핑입니다. 정치권에서 따진 말들 전개해봤습니다. 3위부터 보시죠. 정권 교체 아닌 적폐 교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향해선 시민이 마음 많은 3번인데 사표가 될까 걱정해 쉽사리 3번을 못 찍는다라고 묻자 안 후보의 답변은요. 그게 지금까지 기득권 양당의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정권 교체는 진정한 정권 교체가 아니거든요. 적폐 교대인 셈이죠. 최근 두 주요 후보 사이에서 존재감이 커진 안 후보입니다. 반짝 상승세일지 안 후보의 정권 교체 기회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2위 보시죠. 안티페미 치맛바람. 일부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한 유튜브에 출연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해당 채널이 페미니즘 성향이라며 출연을 취소하라는 내용인데요. 김남국 의원은 꼭 전달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출연은 정말로 취소됐습니다. 확정된 일정이 아니었다라며 해명을 내놓은 민주당. 정의당은 안티페미 선동에 휘둘리는 것도 정도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이리 보시죠. 공직 그만두면 식당해라. 자, 영상부터 보시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뭔가 열심히 지지고 볶고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서결이 형네 밥집 오픈 소식을 알린 윤 후보. 직접 음식을 만들어 시민을 대접하고 이야기를 들어보겠다는 건데요. 남다른 요리 자신감도 내비쳤습니다. 저 일요일 같은 때는 간단한 요리해가지고 좀 부모님하고 같이 밥을 먹었는데 이렇게 드시고 나면 꼭 우리 아버지가 야, 너 나중에 공직 그만두면은 식당 해라. 일단 공직은 그만둔 상태인데요. 다른 공직에 도전 중이시죠. 그 결과 2달 정도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 무엇인가요? 예, 썰픽 3가지 봤는데요. 먼저 장경태 의원님이 하나 골라서 촌철살인을. 안철수 전 대표님 참 고생하셨습니다. 3고 초려도 한다는데 3고 패싱을 하셨어요, 국민의힘에서. 어찌되고 국민의당은 작년 총선에서 정말 스스로 위성정당이 되면서까지 야권 단일 후보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이번 4.7 재보궐선거에서 오세훈 현 시장과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 격차는 엄청났습니다. 누가 봐도 보수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는 안철수 후보가 됨에도 뭐 된다고 해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되건 단일화에 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대당 통합 과정에서 어땠습니까? 이 국민의힘이 뭐 당협위원장이거나 뭐 상임정국위원 하나도 양보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판 깨지죠. 그러니까 3번이나 패싱 당했는데 안철수 대표께서 어떻게 좋은 감정이 드실지 참 안타깝습니다. 민주당에서 안철수 대표에 대한 되게 러브콜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대표가 이제 같이 손잡을 수 있다. 러브콜은 안 했는데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워낙 저도 하나 픽하면은 네. 뭐 사실 그거는 좀 약간 팩트랑 다른데 지금 안철수 대표가 주제는 아니니까 저도 썰픽을 하나 하면 공직 그만두면 식당 해라 이거 예. 좋은 것 같아요. 그 윤석열 후보 우리 궁극의 공직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직을 무사히 잘 마치고 또 대통령 출신으로 처음으로 식당을 여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어주기를 바라고요. 예로부터 원래 요리하는 거 좋아하고 음식 좋아하는 사람 중에 나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대통령이 될 거라고 그 성급한 일본의 오래 아닙니까? 제가 그 상당히 균형 있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요리 잘하면 착하다. 이거는 좀 요리 잘하고 또 음식 좋아하고 이런 분들이 대체로 착해요. 네. 그런 거는 일반적으로 체격이 좀 있으면 음식을 좋아한다는 건 저도 좀 있어서. 그렇죠.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이렇게 또 보니까 또 성급한 일반은 아닌 것 같고. 너무 자기 픽인데요? 네. 음식 좋아하세요? 저 당연히 좋아하죠. 저는 근데 고기보단 약간 채소 쪽을 좀 더 좋아하긴 합니다. 저번에 고기도 잘 드시던데. 잘 먹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얘기를 들었고요. 물론 이제 궁극의 공직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식당 개업 시기가 언제냐? 이게 이제 또 관건이 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썰픽까지 들었고요. 이 두 분과 상당히 관련 있는 주제를 또 가지고 왔습니다. 4번째 주제는 이준석에게 땡땡땡. 두 분이 다들 이준석 대표와 너무 친한 분들이어서 요즘 앞서 이제 뭐 뼈가 뼈 아픈 생각했는데 김건희 씨 이력 논란이 있었고 또 하나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이 윤석열 후보에게 있었습니다. 일단 이준석 대표 선대위직 복귀 가능성을 두고 엇갈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준석 대표의 입장을 잠깐 모아봤습니다. 선대위 내에서의 모든 직책을 내려놓겠습니다.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요즘 자다가 악몽을 많이 꾸는 게 털이 깎이는 메모드 하나가 자꾸 저를 쫓아오는 꿈이라고. 자, 선대위 복귀 여부. 사실 이준석 대표 말도 계속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이건 짧게 제가 두 분이 장경태 의원님은 이제 비슷한 연배로 이준석 대표와 주점에서 사진도 잠깐 찍혔었고요. 그리고 천하람 변호사님은 이제 이준석 대표가
과거 이제 지방 순회 박차고 때. 자맹할 때 순천 가서 만났던 그렇죠. 측근입니다. 사실 그렇게까지 친하지는 않은데요. 그렇게까지 친하지 않아요? 순천 놀러 오면 그냥 가끔 보는 사이인데 이게 근데 심지어 이 천하람 변호사님의 지역구로 당 대표가 내려가고 계실 때 윤석열 후보께서 입당 패싱을 하셨죠. 당 대표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입당하시는 참 기상천외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 있네요. 그러게요. 일단 이준석 대표의 상임선대위원장 복귀 여부에 대해서 카메라 저쪽이거든요. 보시고 친하시니까 나는 이준석 대표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한마디 해주시죠. 일단 윤핵관 검찰 출신이 중심인 윤핵관 분들께서 이준석 죽이기에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사실 이미 세 차례에 여러 입당부터 패싱도 했었고요, 선대위 구성도 패싱했었고요, 또 당무 거부라고 했는데 이 사무총장 바뀌고 나서 당 대표에게 당무를 보고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당무를 거부한 게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자맹을 하셨는데 어찌되었건 울산 합의를 깬 겁니다. 울산 합의의 정신은 뭐였습니까? 권성동 사무총장이 당대표에게 보고하고 또 그 당대표이자 상임선대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후보에게 보고할 수 있는 절차를 지키겠다.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겠다. 그게 합의였습니다. 그런데 조수진 우리 공보단장께서 본인은 상임선대위원장 산하에 계신 공보단장이 시간이 없어서 일단 이 보고하지 않고 대표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거를 어찌되건 굴욕적인 모습을 안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되건 청년 정치인으로서의 기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계속 밖으로 도시라. 밖으로 가든 안으로 가든 상관이 없는데 어찌되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수진 단장이 보고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가지고 윤석열 후보 뭐라고 했습니까? 1박 2일이나 시간 줬는데 이틀째가 돼서야 그게 민주주의죠. 야, 정말 이렇게 무시해도 그렇게 무시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역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대표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지만 본인은 그렇게 친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약간 계시는. 선을 그으시는 이준석의 시대는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건 그건 아니죠. 천하람 위원장의 정상 평지를. 비슷한데요. 저쪽 카메라가 있거든요. 카메라를 보고. 이 대표님, 이 대표가 이 프로그램 잘 봅니다. 원래 우리 패널로 예정이 돼 있었거든요. 원래 당대표 되기 전에. 요새 이 대표님 마음 고생 많으시죠. 근데 저는 이 대표님께서 선대위 복귀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시 들어오는 것도 좀 우스운 것 같고 그냥 당 대표로서 조금씩 자연스럽게 역할을 좀 더 넓혀주시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또 주제넘게 이 대표님께서 후보를 직접 비난하는 비판하는 것은 좀 자제해달라는 얘기를 다른 방송에서 많이 했었었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정치가 더 발전하려면 자당 후보라고 무조건 감싸지 않고 또 잘못된 거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이준석식 정치가 분명히 필요하다. 저는 그래서 쉬운 길을 가지 않고 어려운 길을 가는 우리 이준석 대표님 응원하고 싶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지금 비난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사실 음악을 좀 깔려다가 아이빌리브로 깔아주십시오. 또 왜 아이빌리브예요? 아이빌리브. 그러죠. 그 얘기가 잠깐 나는데 그러면 좀 그렇다. 우리가 중립을 표방하는 방송에서 어쨌든. 그럼요. 근데 지금 하나만 딱 여쭤보면 방금 선대위 합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건 이 대표를 위해서입니까? 윤 후보를 위해서입니까? 저는 둘 다입니다. 둘 다. 지금 갑자기 여기서 또 지난번처럼 갑자기 폭탄주 한 잔 마시고 끌어안고 합류하면 양쪽 다 우스울 것 같아요. 진정한 화해가 있기 전까지는 멀리 있는 게 낫다. 약간의 좀 자연스러운 과정을 거치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성대의 뉴스 썰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재료 바로 이겁니다. 토지 탐탐 노리고 있는 청문 홍답 그분도 계시잖아요. 여러 가지 대안이 윤석열보다 나쁜 대안은 아니다 이렇게 보거든요. 저는. 자, 무야홍 어게인. 무야홍. 오랜만에 또 말해봅니다. 오랜만에 보기도 하고요. 무조건 야당 후보 홍준표란 뜻이었는데 갑자기 조원진 대표가 이런 말을 또 왜 한 겁니까? 네, 그보다 앞서서 일단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잘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강성 친박, 진박 간별사, 박근혜 지킴이
뭐 자타공인 이렇게 불리는 정치인입니다. 자, 마침 최근에 전직 대통령 사면을 통해서 이 계기를 통해서 발언이 부쩍 늘었고 언론에서도 좀 주목하는 정치인인데요. 자, 조원진 대표 윤석열 후보 저격수 역할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박근혜 구속 장본인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면서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마침 오늘 대구에 갔습니다. 자, 보수 진영 대선 후보를 교체해야 된다. 자, 후보 체인지를 주장을 했어요. 들어보시죠. 후보 교체! 사죄하라! 후보 교체! 윤석열이 2달 만에 윤석열 후보 교체해야 된다. 윤석열 지지자 중에 후보 교체론이 70%가 넘었다 하는 것은 이것은 국민의 민심이고 후보 교체가 정권을 이룰 수 있는 정답이다. 자, 마침 윤석열 후보 어제 오늘 대구 경북을 방문했죠. 그러니까 맞불을 놓는 성격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저런 말을 한 배경에 혹시 어제 이 시간에 저희 야권 후보 교체를 원하냐 그런 여론조사에 대한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 이제 뉴스 썰기를 좀 보고 저런 말씀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봤다고 저희끼리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아, 뉴스 그래요? 썰기를 네. 봤는지는 안 물어봤어요. 네, 체크해 주세요. 어쨌든 간에 저희가 어제 들었었죠. 네. 설명을 해드렸었죠. 자, 그 여론조사 잠깐 다시 보시면 자,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 성향 지지층 그리고 정부를 비판하는 지지층에서 모두 자, 대선 후보 교체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필요하지 않다라는 의견보다 많게는 3배, 적게는 2배 정도 높게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제 보도를 해드렸었죠. 네, 사실 좀 꽤 충격적이었던 여론조사 결과였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응답층에 상대방 이제 이재명 후보를 염두하고 교체가 필요한 대답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믿을 수 없다. 뭐 통계 왜곡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까 전에 방금 전에 썰전 라이브에서 천하람 변호사도 그렇게 의혹 제기를 했었거든요. 자, 이 의문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이 의문이 성립하려면 자, 같은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 역시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윤석열 후보를 염두에 두고 대답을 했다라는 전제가 깔려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여야 후보 교체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교체할 필요가 없다. 불필요 의견이 과반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져오진 않았지만 이 조사의 원 데이터를 보면 자, 진보 성향 또 현 정부를 지지하는 층에서도 역시 교체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더 높게 나옵니다. 결국에는 같은 질문인데 여야 지지층이 전혀 다르게 응답을 했다. 자,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여야 지지들이 모두 상대방이 아니라 자기네 후보에 대해 판단을 했다라고 분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 언론에서도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심상치 않은 후보 교체 여론, 야당 지형 급변하느냐. 자, 국민의힘 지지층 70% 이상 후보 교체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쨌든 상대방의 후보를 염두에 두고 나온 조사 결과는 아니다. 이런 말씀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당내 경선에서 2등을 했던 홍준표 의원이 거론되면서 무야홍 나온 거네요. 네, 일단 이번 주에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역전되는 상황들이 보이죠.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데드크로스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또 여러 번 나오고 있지만 지금 야권 지지층에서는 정권 교체 지지율보다 후보 지지율이 더 낮은 상황이잖아요. 결론적으로 윤석열 후보로 과연 정권 교체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일말의 우려와 불안감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주로 야권을 지지하는 2030 지지층, 또 홍준표, 이준석 이런 정치인들을 좋아하는 지지층, 또 이런 흐름들이 모여있는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곳에서 후보를 교체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어떤 여론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자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자, 홍준표 후보의 그 웹사이트 있죠. 청년의 꿈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자기 인증을 했어요. 그러면서 뻐꾸기 보수 몰아내고 후보 교체로 합시다. 청년의 꿈 파이팅. 저는 이제 안동 전선으로 갑니다. 다음 주에 봐요. 이렇게 썼네요. 자, 뻐꾸기 보수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뭐 말 안 해도 알겠죠. 그래서 키워드가 무야홍인데, 근데 홍 선배 다음 주 뵙겠습니다라는 뜻은 두 분이 이제 좀 교류가 있다라는 걸로 볼 수 있나요? 뭐 교류는 안 했다라고 조원진 대표 얘기했는데, 자, 후보 교체를 위해서 자기가 만나고 다니겠다 새해부터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 뜻으로 볼 수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어제 짚어봤지만 후보 교체가
이론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어제 썰어주셨잖아요. 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측면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당장 그 당사자로 그러면 홍준표 의원도 스스로 여러 차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출마는 불가능하다. 자, 탈당 후에 대선 출마하는 거 어떠냐라고 얘기하니까 선거법상 안 된다. 자, 그럼 윤 후보가 사퇴했을 땐 가능하지 않습니까? 자, 이에 대한 답변은 보시는 것처럼 자, 그분은 사법고시 구수한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사퇴할 일이 없을 것이다. 이제 첫 번째 도전이잖아요. 그렇죠. 의지가 강하다 이렇게 이제 돌려서 얘기를 한 거고요. 결국에 지지자들의 뜻은 알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를 홍준표 의원도 알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조원진 의원의 그 응원에 대해서는 자, 오래 살고 볼 일이다라고 답변을 대신했습니다. 왜 그러냐? 두 사람이 과거의 탄핵 사태로 앙금이 있는 관계거든요. 자, 조원진 대표 지난 2017년 대선 당시에 자, 배신자와 손잡은 홍준표도 배신자다. 잡 X라고 한다. 이거 욕설이라서 표현을 안 했습니다. 네. 또 조원진 보수 단일화를 거부하면서 홍준표는 불량식품. 이 불량식품이라는 표현이 이때부터 나왔었네요. 어쨌든 두 분 사이에 좀 앙금이 있었군요. 자, 지금은 대선 후보 교체해야 한다고 지지해 주니까 홍 의원 입장에서는 정말 오래 살고 볼 일인 것 같습니다. 역시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썰기 바로 보죠. 자, 두 번째 준비한 자료 이겁니다. 이재명은 윤석열이 아니야. 이재명은 문재인도 아니고 이재명은 이재명이야. 넌 항상 너야. 그건 누구도 못 말려. 몰라? 정말 모른다고? 야, 어떻게 자기 자신을 모를 수 있니? 난 그저 솔직할 뿐이야. 언제나 난 나야. 자, 이재명 나를 위해. 저 CF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세요? 자, 아니요. 저 근데 나레이션이 굉장히 중독성 있네요. 난 나야. 아셔가지고 깜짝 놀란 줄 알아요. 아유, 저 몰라요. 저 MZ예요. 자, 이 후보가 원래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슬로건이었는데 나를 위해로 교체를 했습니다. 지금 그 얘기 갖고 오신 거죠? 뭐 비슷한 듯 다릅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슬로건 어제 공개했었죠.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해 이재명. 여기서 얘기하는 나는 당연히 국민일 수 있는데 자, 어쨌든 그동안 이재명 후보가 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차별화를 해왔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문재인 정부의 다른 핵심 이슈들에 대해서도 제 목소리를 낸다라고 볼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비정규직 문제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요, 당선된 지 3일째만 저도 이때 출입을 해서 알고 있는데요.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서 자, 내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 열겠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이번 정부의 가장 핵심 어젠다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다 만드는 게 정의냐? 저는 그 생각도 조금씩은 교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자, 앞서 정부의 이른바 탈원전과 달리 이 후보는 감원전이란 말로 차별화를 시도한 데 이어서 정부의 핵심 정책, 비정규직 문제에서도 조금씩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네요. 이제 비정규직 이슈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에서 공정 이슈와 충돌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뭐 바꾸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정책 노선도 체인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는 백지화시켰던 원전, 신한울 3호기, 4호기에 대해서도 오늘 한 토론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한울 3호기, 4호기 원전 관련해서 내가 생각할 때는 필요 없다고 보지만 나의 판단이 100% 옳은 게 아니니까 대통령이 된다면 다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국민의 의사와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서 판단하겠다. 재개할 수 있다. 건설 재개할 수 있다라는 여지도 열어놓은 거죠. 확실히 좀 다릅니다. 자, 이 후보는 그동안 주로 정책 실패, 비교적 명확한 분야, 부동산 정책 차별화에 좀 초점을 맞췄었는데 다른 분야에서도 입장 체인지가 결이 확실히 달라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부동산 실패는 명확하잖아요. 차별화하기가 쉽습니다. 이념이 아니라 민생 정책이기 때문에 또 차별화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핵심 어젠다라고 할 수 있는 비정규직 제로, 탈원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별화한다는 것은 일단 정권 교체의 여론을 잠재우고 또 중도층과 이런 외연 확장 전략으로 분석해 볼 수 있고요. 자, 무엇보다도 자, 내가 차별을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에 있는 지지층이 분열하거나 반발하지 않을 거라는 뭐 자신감도 깔려 있다. 이런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보는 것처럼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해 여기서 이제 나를 위해 차별화하겠다.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게 아니냐.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데 다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죠. 이 후보의 입장이 계속 변한다고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윤석열 후보도 어제 문재인, 이재명, 문재명 프레임으로서 지금 차별화 효과를 봉쇄하려고 하고 있어서
그 결과는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를 위해가 정말 나를 이재명 후보 본인을 위한 건지 국민을 위한 건지는 사실 계속해서 지켜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성대 뉴스 설기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연끌 인터뷰 시간입니다. 지난해 연말, 내년 이맘때면 코로나도 종식되고 모두가 보다 더 훈훈한 연말을 보내고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꽤 많이 다른 풍경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도 마음도 추워지는 연말에 전북 전주에서 22년째 거액을 성금을 놓고 사라지는 얼굴 없는 천사가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올해도 어김없이 돈과 편지가 담긴 택배 상자를 두고 사라졌습니다. 편지에는 불우한 이웃을 도와달라, 따뜻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는데요. 심규원 전주시 노송 동장님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전주시, 올해 네, 말씀하시죠. 네, 전주시 노성동 주민센터 노성동장 심규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올해도 얼굴 없는 천사가 이제 기부를 했다면서요? 어제 오전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어제 12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 5분에 발신 표시가 없이 성금을 놓고 간다는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 전화 내용에 따라서 저희 직원들이 바로 저희 동사무소 가까운 모 교회 옆 도로변에 주차된 트럭 적재함에 있는 그 성금 박스를 발견했고요. 네. 그 성금 박스에는 794,960원으로 돼지저금통과 5만 원권 현금 그리고 천사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천사님 메시지 내용은 소년소녀 가장 여러분 힘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불우한 이웃을 도와주시고 따뜻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이게 들어보니까요, 동장님, 이게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무려 22년째 기부를 하신 거라고 들었습니다. 네. 얼굴 없는 천사 기부는 2000년 4월 최초로 시작되었고요. 네. 당시 노성동으로 통합되기 전 중노송 2동 사무소 민원실에 초등학생에게 부탁해서 58만 4천 원을 전달하였고 그 이후 올해까지 횟수로는 22년째, 횟수로는 23번째, 총 8억 800여만 원 정도 기부를 지금 하셨습니다. 여태까지 기부하신 돈이 무려 8억 870여만 원인 거예요? 와, 굉장히 큰 돈인데. 근데 이 얼굴 없는 천사가 말씀하시죠? 매년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해서 네. 성금을 놓고 가시는데 올해는 특히 코로나로 더욱더 어려운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그 잊지 않고 찾아주신 노성동 얼굴 없는 천사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을 먼저 전합니다. 네, 부디 얼굴 없는 천사분께서 이 방송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네, 근데 얼굴 없는 천사가 공터에 두고 간 성금을 도둑 맞은 사건도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2019년 12월이죠. 범인은 매년 이맘때면 그 얼굴 없는 천사가 방문해서 성금을 놓고 간다는 사실을 뉴스와 기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미리 2, 3일 전부터 잠복해 있다가 네.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천사로부터 전화를 받은 우리 직원들이 바로 출동해서 확인해 봤으나 박스가 없으니까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마침 또 그 인근 주민이 유지 차량의 수상한 행동이 보이자 차량 번호를 적어서 주민 제보로 범행 후 4시간 만에 그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얼굴 없는 천사분께서는 이렇게 기부를 하시는데 그걸 또 2인조의 도둑 범죄자들은 또 이걸 노리고 있었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같은 사람인데요. 근데 성금 도난 사건이 있은 후에도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얼굴 없는 천사의 기부가 이어진 거죠? 네, 천사님 선행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 사실 작년에는 도난 사건이나 코로나 여파도 있었고 해서 천사님이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희들 걱정과는 달리 그 어김없이 찾아오셨고 또 오히려 그 도난 사건으로 인해서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그 쪽지까지 남겨주셔가지고 정말 가슴 뭉클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저희가 듣는 내내 정말 훈훈한 소식인데 예. 자, 이 불우한 이웃을 위해 써달라는 얼굴 없는 천사의 고마운 마음은 지금 어디에 쓰이고 있나요? 저희 노성동 얼굴 없는 천사님의 성금은 그 현금 액수를 확인한 후에 바로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 지정 기탁을 하고요. 생활이 어려운 소년 소녀 가장을 비롯해서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에게 현금, 쌀, 연탄 등을 전달해주고 또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매년 그 천사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까지 기부금은 7억 3,800여만 원이었고요. 올해 어제 성금이 7,009만 4,960원. 네. 그래서 현재까지 기부 금액은 8억 8천여만 원입니다. 그래서 2021년 현재까지 노성동 소유계층에 6,158세대를 도움을 드렸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이제 얼굴 없는 천사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노송동 주민센터 화단에 이 얼굴 없는 천사를 위해서 천사비를 세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글귀와 함께 남겨져 있나요? 2009년 12월 당시 천사 성금을 놓고 간 그 사라졌던 장소에 천사 기념비를 세워졌습니다. 그 기념비에는 얼굴 없는 천사여, 당신은 어둠 속의 촛불처럼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만드는 참 사람입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글이 새겨져 있고요. 그리고 저희 노성동 천사는 그 2017년 12월 전주시 미래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이제 전북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는데 눈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고요. 예. 네, 지금까지 심규원 노송동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 오늘 썰전 라이브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뉴스룸이 이어지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